6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구제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이 조금 전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이유죠. 압수영장을 받고도 미적거린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추모소를 직접 방문했던 문 대통령 조금 전에도 한마디 했는데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별의 순간은 정말 갔을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는 말도 했죠. 그러자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의 대선 후보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최근 숨진 네이버 직원이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과로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조가 오늘 밝혔던 내용인데요. 특히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지만 묵인 방조됐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회 개편 첫날입니다. 형식도 내용도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정치부회 가족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다들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임시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 개편을 맞아서 전용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책상도 새 거고요. 다들 반가워요. 네. 책상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싹 달라져서 기분이 좋죠, 유 반장? 네, 모니터가 되게 많아져가지고요. 네.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오늘부터는 유 같습니다. 반장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따 다시 소개를 할게요. 그 책상 앞뒤에 나가가지고 발제도 할 수 있고 또 숨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회의 준비도 잘 해오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늘 그랬듯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고요.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 명찰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년 만에 청와대 국회 여당 반장 타이틀을 없애고 각자의 개성을 정말 듬뿍 살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그 본인이 이따 자기 발제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명찰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체커 신혜원입니다. 신체커 잘 부탁하고요. 자, 마크맨 박준우입니다. 이거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네. 자, 그다음 제 오른쪽으로 상황실장 류정화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 멘토 조익신입니다. 봉투는 따로 준비 안 하셨나요? 이것만? 선물은 없어요. 자, 어쨌든 반장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 또 본인의 이름에 걸맞는 발제를 앞으로 좀 해주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발제인 신혜원 뉴스체커는 나가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백다의 속보반장 명찰은 제가 조금 있다가 조용히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신혜원 반장, 앞으로는 이제 신체커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신혜원 체커가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뉴스 중에 5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 100년 전 전 세계인의 평생 정보량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류가 5,00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단 하루 만에 생성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선 하루 2,100억 개의 이메일이, 또 포털 사이트엔 하루 10,000건의 뉴스가 오르내립니다. 모래 속에 바늘을 찾듯 흙 속에 진주를 캐듯 중요한 소식만 쏙쏙 해낸다면 좀 솔깃하실까요? 자, 정치부 회의의 뉴스 체커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 5, 오늘의 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내 떨고 있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통령은 없다, 트럼프 스펙, 백신 배지, 혐의점이 없다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그 사건 이야기인데요. 찬찬히 캐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떨고 있니입니다.
자, 누가 떨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니라 LH입니다. 지난 봄이었죠. 내 혼자 산다, 내로남불, 숱한 패러디를 쏟아냈었던 LH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 공언했고요. 사태 석 달 만에 국토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정관 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LH 사태의 원인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또 허술한 내부 통제 장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한 데 있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이면 다 잊혀짐, 차명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려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안 입고 오면 이직하던가. 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조직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우선 LH의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개발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인 만큼 사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려 58억씩이나 대출 빚을 내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인력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LH 직원 수는 약 10,000여 명, 이 중에 20% 수준인 약 2,000명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고요. 2중 3중의 강력한 통제 장치도 마련합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고요. 이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업 제한 대상자도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 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LH 내도 떨고 민주당도 떨었습니다. 지난 3월이죠. LH 사태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174명, 또 가족까지 총 817명을 전수조사해달라 권익위에 의뢰했었는데요. 자, 그 결과가 조금 전인 4시에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총 12명, 16건에 대해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있고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이 1건이고요.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투기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이기에 실명 언급은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인데요. 자,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맹탕 조사로 면죄부만 주는 것이냐?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뉴스까지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송영길 대표의 약속대로라면 곧 누군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고른 두 번째 픽입니다. 자, 백신 배지인데요. 네, 김부겸 총리 가슴팍에 배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 네,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그림이 새겨진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나 접종자야 하는 표식이라고나 할까요? 자, 앞으로는요, 이 접종 스티커를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분증에 붙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아름다운 학창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정치부 회의의 유일한 접종 예정자죠. 예비역 장교 박 반장 조만간 민증에 접종 스티커 붙이고 이 화려한 조명이 몸을 감싸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은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자는 759만 5천여 명, 국내 인구의 14.8%입니다.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정면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신 국민들에게 주는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령층 가운데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죠. 60세부터 6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시작됐습니다. 300만 명이 넘게 사전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혈전 우려의 아스트라제네카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30세 미만의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합니다. 또 군 인력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이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및 수험생들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대상자는 9월 모의평가 지원자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모의고사 보기 싫다고 접수 안 하면 백신까지 못 맞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난 연령도 직업도 이도저도 해당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투픽 골라봤습니다. 검통령은 없다는 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라고 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으로까지 비화됐는데 정작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이야기가 아닌데 라며 발을 뺀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 트럼프 이즈 백. 네, 오랜만에 한마디 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요. 코로나 중국 기원설 주장하면서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1,165조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1경이라는 숫자를 입으로 말해보긴 저도 처음입니다. 자, 혐의점이 없다. 그리고 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 사건인데요. 경찰은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사 종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익위가 막 발표를 했는데 신혜원 반장이 이제 관련 속보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오늘의 뉴스픽 5는 이제 LH 쇄신안 백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얘기 또 한강 사건으로 꼽았네요. 네. 국장 그러면 신체커는 앞으로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올림픽 때는 스포츠 토토까지 전반적인 걸 픽을 하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부 회의니까 정치를 많이 다루되 또 정치부 회의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큰 뉴스는 또 신혜원 반장이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진짜 제가 오늘 원고를 써보니까 솔직히 월급을 좀 더 받아야겠다. 왜요? 이런 힘들었어요? 생각이 아무래도 전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품도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 신 반장한테 또 신 반장이 아니지 신체커한테 다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한 거죠. 네. 경제학 박사 아니에요? 박사는 아니고요. 석사입니다. 아, 석사예요? MBA. 박사나 석사나 비슷한 거 아닌가?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고심해서 신체커한테 좀 맡긴 거고요. 네, 국장 중요한 얘기인데 월급 얘기는 좀 그냥 월급 넘어가시는 얘기는 지금 건가요?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지금 중요한 자, 얘기인데. 네. 그 나중에 네. 끝나고. 그 신체커 그 네. 세 번째 픽이 뭐였죠? 네, 세 번째 픽이 이제 여기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검통령은 없다. 검통령은 없다였습니다. 네. 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 더하기 대통령에 이제 붙인 말인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에 안상수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라면서 수사 같은 한 분야만 했지 다른 분야를 잘 알겠느냐. 지금은 경험이 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인사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윤 전 총장 사퇴 직후엔 별의 순간을 언급하고 또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중에 정치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느냐면서 소위 윤 전 총장 띄우기에 나섰던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 사퇴 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언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4.7 재보선 후냐, 언제까지 자맹을 이어갈 거냐 하는 거였는데 김 전 위원장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는 내가 먼저 보자고는 안 한다. 연락이 오면 도와줄 생각은 있다. 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안 만나세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어요?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은 조언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삼고 처리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는데요. 아무튼 두 사람의 이동은 무산이 됐고 최근 윤 전 총장의 국내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100% 활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울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이따 제 새 코너 박마커의 주민에서 전할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그룹에서 윤 전 총장을 빼고 가자는 거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받은 그 글에서 소위 찌라시에 의존해서 음모론을 펴고 있다. 망상이다 비판을 했고요. 나 전 의원은 합리적 의심이다.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딱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현재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직전에 검사 출신 인사로는 윤 전 총장이 유일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김 전 위원장은 이렇게 수습에 나서면서도 윤 전 총장의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는 생각이 여전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반장,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 왜 웃어요? 신체커입니다. 신체커, 네. 신체커. 그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네.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 적이 없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윤 전 총장의 중마고로 알려진 인사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 국민의 뜻을 살피는 기회들을 더 갖고 싶어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부회에서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 교수랑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철우 교수랑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 교수가 이제 주위에서도 하도 물어보고 나도 궁금해서 윤 전 총장과 이야기를 좀 해봤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입당을 결정한 적이 없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 정치인들을 탓할 수도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권 선거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네. 이따가 이제 박준호 반장이 아니고 박마커 발제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장이란 말이 워낙 7년 동안 썼더니 입에 배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실수하실 때마다 100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그럴까? 네, 저희 커피라도 네. 한 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트럼프's 백이라고 픽을 잡아봤는데요. 이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1시간 반에 걸친 아주 긴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time has come for America and the world to demand reparations and accountability from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addition, all nations should work together to present China a bill for a minimum of $10 trillion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they've caused. And that's a very low number. The damage is far, far greater than that.
지금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재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던데 오늘도 상당히 논쟁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으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1,165조 원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국가 간의 채무 관계를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중국에게 진 빚을 집단 취소를 해서 피해 배상 선금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빚을 아예 갚지 말자 그런 취지예요? 네, 그런 취지인데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본격적인 정치 재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잘 지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고요.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 이전의 5배 수준이 넘는 연간 5조 6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이 한 1,200명 정도 됐다고 제가 이제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좋습니다. 마지막 픽이 어떤 거예요? 조반장이 아니죠. 조멘토. 예, 이건 제가 좀 깊게 다뤄보고 싶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고 송정민 군의 한강 사망 사건 관련 이야기입니다. 강력팀 7개를 투입해서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사실상 사고사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고 포렌식에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진 않고요. 전담팀 한 팀을 다시 꾸려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손 씨의 신발을 찾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데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알리자 주말 사이 친구 측 변호인 등에게 선처 요청 메일이 약 500여 건 넘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착한 메일에 실명만 밝히고 아이디는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된 만큼 이 같은 경우 선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지금 추가 수사와는 별개로 또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신체커. 그래서 신체커가 뽑은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제가 항상 이렇게 5개 설명하고 하나를 네. 뽑는데요. 오늘 뽑은 오늘의 원픽입니다. 집단 면역 청신 후 3분기까지 국민 70% 1차 접종 완료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 상황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이 화제가 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도 흥행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당내 경선 연기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당 밖에서는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 인사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국회 상황실입니다. 저는 상황실장을 맡은 유정화 실장이고요. 약간 승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느낌일 뿐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싸우고요. 네, 때로는 웃음이 터지기도 하죠. 네, 민의의 전당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실장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 정치 풍류가 가겠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 소위 빅3를 비롯해서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자들까지 10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헌 당규상 대선의 180일 전인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일정을 미루라는 제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가 됐는데요. 매기를 자처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조 안에 이렇게 메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을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존율이 높고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활기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로 나선 삼선의 강원지사죠. 최문순 지사는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더해서 2가지를 더 제안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출마를 독려하고요. 이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싱어게인식 정책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도 또 4.7 재보선 경선도 조용하고 좀 밋밋했었죠. 다가오는 대선 경선에서는 흥행이 안 되면 필패라는 위기감이 깔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총리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부, 또 국회의원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다이내믹하고 또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문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분류대로라면 최 지사가 속해 있는 이 도지사부에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속하게 됩니다. 여권 1위의 이 지사와 붙어서 체급을 키우려는 속마음이 보이는 듯도 한데요. 어쨌든 명분은 실력 있는 신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경선장을 열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싱어게인 최종 우승자 장르가 30%라고 불렸던 찐 무명팀에서 나왔죠. 네, 대선 경선에 나선 주자들 이렇게 대부분 경선 연기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거듭나는 드라마를 쓰는 중인 이승윤 가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겠죠.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빅3의 다른 주자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팔벗고 나서진 않았지만 경선 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 발언 들어보실까요? 경선이 이제 축제장이 되고 이것이 본선 승리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본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반면 이재명 지사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대 다른 후보들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듯하기도 한데 이친 이재명계 의원 모임이죠. 성공포럼의 대표 김병욱 의원은 오늘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만든 취지가 있고 그 원칙도 지켜야 되고 저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9월 10월이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경선을 미룬다고 했을 때 과연 정기국회와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지사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과는 거리가 있죠.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후보로 확정이 되어서 당원들과의 결합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일 듯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자 여론조사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1.1%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1%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0.2%고요.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한 자릿수입니다. 이 지사의 관심은 당내 오디션보다는 이미 여야가 맞대결할 대선 링에 쏠려 있는 듯한데요.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1라운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네르지 디플로 교수 부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인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디플로 교수 부부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는 주장도 잘못 인용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바네르지 디플로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네,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논쟁에 가세했죠. 기본소득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바네르지 디플로 교수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이 지사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이 기본소득 논쟁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면에서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이고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이냐 이런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지사도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국방력이 세계 6위, 경제력이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기회주의와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 지사를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네, 주말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이해도가 높으면 오해가 사라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게 무슨 믿음의 영역이냐면서 신앙 논쟁이냐 각을 세웠는데요. 윤 의원은 디플로 교수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와 윤 의원 재산비례 벌금제 제한대를 비롯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윤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한 이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야권의 1위 주자와 함께 설전을 벌임으로 인해서 뭐 본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겠냐. 최고 볼리기라고 보십니까? 아마 솔직히 그럴 겁니다. 네, 김 의원은 바네르지 교수가 경기도 주최 기본소득 박람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발제도 했었다면서 이 지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박람회 때 바네르지 교수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보편 기본소득의 사례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케냐 같은 개발도상국을 주로 사례로 들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의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는 했습니다. UBI의 가치가 덜할 수는 있지만 대상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무역 관련 정책이 변경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입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차기 대선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연기론으로, 당 밖에서는 기본소득론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내에서는 경선 연기, 당 밖에선 기본소득, 협공당한 이재명. 자, 일단 국회 상황 오늘 속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 좀 짚어볼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손실보상법에 대한 큰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잖아요. 신채권. 오늘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실상 소급 적용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상 소급 적용. 네, 일단 이 손실보상 관련법의 소급 적용 규정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건데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손실 보상의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또 손실 수급의 방식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정이 현재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관계부처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좀 현장을 연결해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서 선정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 또는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접종도 실시합니다. 3월부터 국방부, 해군본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준비를 해왔으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의 해군 함정을 활용한 순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해군 함정 순회 접종은 도서지역 거주자 중에 30세 이상 희망. 네, 지금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된 내용을 좀 정리해봤더니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휴가 대책 그리고 최근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일상을 다시 되찾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면 국민의 이제 28%가 백신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특히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가을에 추석이 오면은 가족끼리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의 이제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이제 신혜원 체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마커가 좀 이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라는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폭 넓다는 건 피해 업종 범위를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텐데 여행업, 공연업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두텁다는 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 등을 포함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부칙이나 규정은 앞으로 상임위 산자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안에 관련 지원금을 담는 방식이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규모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추경안에 그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에 드는 지원금을 포함한 규모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앞서 지급됐던 버팀목 자금과 비슷할 듯하고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이 됐죠. 실제 보상은 빨라야 10월쯤이 돼야 할 듯합니다. 지금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류 실장. 지금 이제 보편 재난지원금하고 선별 재난지원금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이 벌써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보편으로 할지 선별로 할지 또 지금 당정 간 의견이 이제 팽팽한데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선별 지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항상 대통령께서는 당과 모든 걸 긴밀히 협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도 엇갈립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전국민 지원, 즉 보편 지원 방안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지원이 38%, 또 취약층 지급이 33.4%였는데요. 지급 반대도 25.3%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당시에 14.3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2.7조 원, 또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급하면 15.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과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정리를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의 주요 인사들과 정말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신채권은 다 이해하죠. 경제학 얘기가 많더라고요. 경제하면 신혜원. 네. 그러니까요. 신토토의 이미지를 개편 때는 벗고 네. 경제학 석사 이미지로 한번 다시 태어나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네.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남편인 아부어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또 아내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이 미국 이제 MIT 교수 부부입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실험과 연구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 박람회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했던 교수 부부의 주장을 인용해서 본인의 그 기본소득 주장을 뒷받침한 거잖아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교수의 주장이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니언은 그 바네르지 디플로 교수의 저서 일부를 인용을 해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인 경우에는 소득 파악도 어렵고 즉 방식이 번거로운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유리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상위 계급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선별 지급이 가능한 사례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고 또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야권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 또 원희룡 지사까지 가세를 해서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후진국이냐 이런 겁니다. 이 지사 측의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야권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대표도 이에 편성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어떤 복지 정책도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선 것 같아요. 네, 논쟁이 계속되면서 저희 정치부회의 직전에 이 지사가 직접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려라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정작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이런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이냐 아니냐 문제로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 같은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실질적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방점을 좀 찍은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오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형기의 60%에서 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 대상을 완화할 방침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채워서 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될 경우에는 취업 제한 규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류 실장, 여야 상황 앞으로도 잘 좀 정리해서 부탁해요. 네, 기대가 커요. 잘할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당내에선 경선 연기, 당 밖에선 기본소득 협공당한 이재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5시 1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독도새우. 단체 행동. 전 예약 취소요. 전 셋다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단체 행동입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출근 시간을 늦추고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지만 약 85%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 노사가 참여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일 회의를 열고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예약 취소입니다. 뭐가 취소된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화이자 백신의 접종 예약에 성공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예약자의 주민등록번호가 94년생, 그러니까 28살, 20대인 건데요.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현재 30세 미만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같은 사회 필수 인력의 예약만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방역당국은 명단을 잘못 분류해서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명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회사 직원들의 명단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오류가 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20대 예약을 취소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독도새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청와대 공식 만찬에 올라서 화제가 됐었죠. 마리당 2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귀한 몸이 바로 독도새우인데요.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상북도가 지난 3일
어린 독도새우 20만 마리를 독도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독도새우의 상징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이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죠. 우리나라의 독도새우가 독도의 고유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시각가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슬쩍 가가지고 이제 명찰을 전달했거든요. 속보반장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따끈따끈한 속보를 백 반장이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정치부회의에 첫 합류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아니, 저는 다정회의 멤버가 된 것에 너무 설레고 기쁜데요. 앞으로도 알찬 소식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속보도 좀 챙겨가지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나와서 소개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죠. 박준우 마커의 주민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말싸움이 격화되면서 위험 수위를 넘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배제론 등을 놓고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박준우 마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기의혹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대국에서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연락 안 김종인 대표가 나간 상황인데요. 사전에 알고 계신 상황이었나요? 아니 뭐 통보는 안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제 가슴에 단 명찰 보이시죠? 더 이상 야당 반장이 아닙니다. 축구할 때 수비수들의 공격수들을 1대1로 쫓으면서 방어할 때 밀착 마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명 마크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마크맨 줄여서 박마커입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우리 정치부의 가족분들도 곧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 시절에 이렇게 당 대표들을 쫓아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매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옆에 바짝 붙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했었죠. 제 호칭이 마크맨이 된 이유, 바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 뉴스를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인물 집중 탐구 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코너명 이름하야 줌인입니다. 화면을 클로즈업할 때 쓰는 용어죠. 인물들의 스토리를 깊숙이 파고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주민 첫 인물, 오늘 제가 선정한 인물은 2명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카드가 여러 장 쭉 놓여 있죠. 자, 카드 2장을 뽑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나란히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1.3%로 1위, 나경원 후보가 20.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2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룰을 적용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6% 그리고 나 후보가 24.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 언쟁도 임계점을 넘은 듯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당원 명부 유출 논란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인데요. 자, 이준석 외와 이준석이 위험하다,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 동영상 링크 2개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링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하는 이유. 이준석의 개혁 방안은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이준석과 그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정체성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망하는 이유라면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제 대량 발신됐는데요. 이 후보는 특정 후보 캠프가 당원 명부를 통째로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비방 문자를 뿌릴 목적으로 말이죠.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상대 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후보는 확인되는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이게 경험과 경륜입니까? 중진 후보들 중 누군가 악의적으로 명부를 유출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마치 다른 후보가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후보가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캠프 다 조사해봤습니다. 예. 저희 캠프에서는 그런 것이 유출된 적이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수사 의뢰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희 캠프나 뭐 특정 캠프 중진들이 뭔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부탄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다고 본 듯한데요.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경원 후보만 발끈한 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어떤 캠프에서 흘린 건지 자신은 알고 있지만 밝힐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건은 당 윤리위원회에 가야 할 사안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해킹 아니면은 어쨌든 유출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해킹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어떤 후보 캠프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단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주면서 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진짜 30만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선거 결과 이전에 당원 명부를 마음대로 뿌렸으면은 이건 윤리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두 사람 사이 두 번째 논쟁, 윤석열 배제 논란입니다. 나 후보 앞서 이 후보에 대해 김종인이라는 상황이 버티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번에 두 사람이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에서 배제하려고 짬짬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근거가 뭐냐? 최근 확 바뀐 김 전 위원장의 기류입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공소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은 경험 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 전 위원장 윤석열 대망론에 물음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런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모셔오겠다는 사람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역으로 나 후보가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윤석열을 중심에 등장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나 후보야말로 음모론자라고 반격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뇌피셜. 저도 가끔 쓰는 말인데요. 뇌내 망상이라고도 하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특정인 혼자만의 주장이나 의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참 젊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주민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 박마커가 복잡한 정치 뉴스, 핵심 인물들의 발언과 관계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임계점 달한 이준석, 나경원 설전,
당원 명부 유출, 윤석열 배제 놓고 거친 논쟁. 네. 자, 오늘 박마커 이제 첫 번째 마크맨의 이제 첫 번째 발제였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가 뭐 이렇게 줌인하던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뭐 말 그대로 주민이니까요. 카메라 감독님께 부탁을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서도 이제 신체코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좀 폄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좀 이제 낮춰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발언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나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차라리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배척을 받았으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면서 민심이 기성 정치에 등을 돌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소위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편을 들기보다는 이준석 돌풍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봐야 한다. 뭐 조언 느낌이 강한 듯도 보이고요. 김 전 위원장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1%가 나온 의미를 냉정하게 새겨서 생각해야 앞으로 당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이 중진 후보들 향해서 톡 쏘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이 후보 하나 놓고 인신공격 비슷하게 하는 건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좋지 않으니 삼가하고 점잖게들 당내 경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조멘토는 지금 중간에 은근슬쩍 톡 쏘는 정치를 지금 홍보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또 개편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요? 혹시라도 좀 헷갈려 하실까 봐. 네, 다음번 이제 본인 코너 때 제대로 좀 하도록 하고요. 조반장 뭐 조멘토도 할 얘기 없어요? 아닙니다. 없어요? 좋아요. 그나저나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요. 추가로 한 얘기는 없어요? 네, 제가 또 대개편인 만큼 좀 칠판으로 나가서 잠시 흐름을 짚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칠판이 있어요? 네, 칠판이 있습니다. 따라와 보시면 좀 아날로그 감성으로다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양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준석 후보랑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이 양쪽이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이죠. 특히 나경원 후보가 이 후보한테 지적한 부분이 이 후보 뒤에 이렇게 김종인이란 상황이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묶어서 공격했는데요. 두 사람이 손잡고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잖아요. 근데 김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 사람이 대표 경선에서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것이라고 했다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김 전 위원장이 또 다른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나 후보가 이렇게 뒤로는 김 전 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선거 과정이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나 후보도 이 후보를 공격할 때 김 전 위원장을 거론한 게 내심 좀 미안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선 좀 세게 얘기하더라도 뒤에서는 이제 김 전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벌써 들어왔어요? 네. 아니 근데 칠판 활용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CG를 만드는 것보다 직접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또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것 정감 같아서. 있고 쏙쏙 들어와요. 박마커는 앞으로 판서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했으면. 글씨는 조금 뭐 제가 좀 그런데. 개발이라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체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서울과학고 출신의 하버드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소위 뭐 엘리트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난 2019년 이준석 후보가 출간한 저서 공정한 경쟁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후보가 중학교 시절 성적 경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쓴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의원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이탄희 의원은 이 후보의 그런 인식이 좀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성취 전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탄희 의원도 서울법대를 거쳐서 20대 판사에 임명이 됐고 또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뭐 엘리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은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게 훈련받지 못하거나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친구들을 열거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한 건데요. 이 의원은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지만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면서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은 있을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취지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설전 격화, 뇌피셜 그리고 모욕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 국회반장, 지금은 정치 멘토로 변신을 했죠. 조금 전에 응급슬쩍 본인 코너도 홍보를 했는데 조익신 멘토가 새롭게 리뉴얼한 코너죠. 톡 쏘는 정치입니다. 자, 조 멘토 시작하죠. 9479, 제 휴대폰 번호 뒷자리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콩글리시로 굿포 친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고로 입에 쓴 게 몸에도 좋은 법이죠. 조익신의 톡 쏘는 정치, 정치껏 안팎의 잘못된 행태를 탁 쏴주는 생긴 대로 선하디 선한 멘토의 역할, 우리 멘토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멘토스가 뭐예요? 사탕 아니죠? 저희 만화님께서 급조한 제 팬클럽입니다. 아, 팬클럽이에요? 예. 회원이 몇 명쯤 돼요? 지금은 그분 한 분인데요. 한 명이에요? 장인 장모님도 곧 영입할 예정입니다. 조멘토가 혹시 그 PPL 그런 거 받은 거 아닐까요? 아이, 홍보 설마- 영상 할 때도 사탕 물고 있던데. 그때 먹은 사탕은 제 돈 재산이고요. PPL 제가 들어온다고 마다하진 않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아까 제 연락처 9479 구포친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톡 쏘는 정치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대로 한번 쏘이고 싶어요. 사설이 좀 길었죠. 톡 쏘는 정치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 누구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이번 선추행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그 블랙박스 영상.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블랙박스 다행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범행을 밝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 진술이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술을 챘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언변을 하면서 앞에 사람 들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그 성폭력 성추행을 하게.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 피해자가 직접 구해 군사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군사경찰만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동수사요? 미동수사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은 어땠을까요? 군사경찰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뭉개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은 당연하다는 듯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군 복무 중이라 도주의 의뢰가 없다는 기적의 논리로 말입니다. 지금 군의 논리대로라면 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의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첫 조사,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A 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송치된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6월 4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그나마 시기를 좀 앞당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검찰 뒷북도 제대로 울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집행은 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고이 넣어뒀다고 합니다. 이왕 늦은 거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피의자 휴대폰 첫 조사를 하면서 겸사겸사 넘겨받았습니다. 군복무 중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 국선 변호사도 무책임하긴 개긴 독인입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문자 몇 통이 전부였는데요. 그나마 첫 통화도 변호사로 선임된 지 50일 만이었습니다. 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반문하는 거야? 공군 측은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변론을 맞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다른 국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처음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공군의 미동수사, 뒷북 기소, 뒷짐 변호, 그리고 이유와 해명들 납득이 좀 가시나요? 저는 영화 속 이 톡 쏘는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피해자 A 중사가 당해했던 고통, 남편이 쓴 진술서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성추행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피해자 장모 중사는 A 중사의 숙소까지 쫓아가며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회유에도 나섰습니다. 숙소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고 없던 일로 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이 무너진 사이 또 다른 가해가 이뤄진 겁니다. 2차 가해를 막았어야 할 부대의 상관들, 정작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부대에 회식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기였죠. 군 내부에 단합을 위한 회식 자리거나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은폐에 깊이 관여된 간부의 지인이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회식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자리에 지금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동원된 그런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문제가 불거지면 회식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협박 같은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A 중사는 분하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울면서 그러면 보고는 안 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상관들은 남편에게까지 말 좀 잘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회유에 나선 상관들 가운데 한 명, 유가족이 또 다른 성추행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지금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장 중사와 완벽한 분리, A 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희망했는데요. 새 부대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여군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관신 간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디 그 여군 한번 보자. 부대의 모든 관심을 받는 것처럼 A 중사가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바로 새로 간 부대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말단 그 단장까지 보이지 않는 따돌림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남편의 진술서에 드러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행태,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진상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A 중사 어머니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잠깐 동안 그냥 이슈화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 같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고요. 네, A 중사 어머니의 그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다른 속보인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관련해 노동조합이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조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 노조 공동 성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노조 측은 고인이 밤 10시 이후나 휴가를 가서도 업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상사 A씨와 미팅을 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등의 고민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 내부에서 A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회사와 경영진이 묵살을 했다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고인을 포함한 팀장 14명이 경영진에게 A씨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도 대표 임원진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A씨 선임을 문제 삼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자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독을 의뢰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A 중사 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봤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병역 문화 개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 병역 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사법원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류 실장,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군사법원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고과 반영 때문에 부대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대법원 산하에서 받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민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군내 1심 법원까지는 군내에 두고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법원부터는 대법원 산하에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와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양형이라든지 또 어떤 처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군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내세우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폐쇄적이고 낡은 병역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합동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정적인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조사 중이라면서 재조사 과정을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지 현재로서는 군의 전면적 재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민주당도 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매뉴얼 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되어 온 영내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남편 진술서에 드러난 진상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이 시각 다정의 백반장이 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속보들이 추가로 들어와 있나요? 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출당 조치에 대해선 우선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한 상황이라며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의혹을 받는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잠시 후 새롭게 첫 선을 보이는 썰전 라이브 예고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바지 신경전이 뜨겁죠. 이와 관련해 썰전 라이브에서도 뜨거운 썰전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날선 토크를 벌인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속보반장 백다혜 반장이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들어오는 속보를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네요. 좋습니다. 내일부터도 좀 더 열심히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개편 첫날인데 어땠어요? 저는 이제 5년 동안 반장이라고 불렀더니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차곡차곡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립하고 있습니다. 국장, 그런데 실장이 국장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실장이?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뭐 내일도 반장들이 아니죠.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꺼번에 부를 이름이 없나?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헷갈려가지고. 오늘 얼마 정립됐어요? 구두 신다가 운동화 신으면 너무 편하고